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지요 533이요. 페이지요 533페이지요. 거기 보면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가담법이라는 것은 문제가 몇 문제 나오냐면 한 문제가 딱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담법을 보면 가담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는 방법인데, 돈을 빌리는 방법이 소비 대차에 의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매매에 의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소비 대차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5억짜리죠. 5억짜리인데 여기 을이 있죠. 그러면 강의노트 보면, 강의노트에 뒤에 보면 그 뭐죠? 특별법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을이 이렇게 쓰면요, 을을 우리는 뭐라냐? 채권자죠. 그래서 채권자가 돈을요 2억을 이렇게 빌려주죠. 그 다음에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대물변제 예약을 해요. 먼저 봐봐. 먼저 대물변제 예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갑이요 자기 집이 5억짜리잖아요. 5억짜리를 을에게요 담보로 잡고 2억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못 갚으면은 대신 이 물건으로 돈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걸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명동의 사채업자들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그래서 5억짜리를요 을한테 담보로 잡고 2억을 빌리죠. 그러고 나서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을한테요 가등기를 이렇게 해주죠. 그럼 이것을 뭐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했죠. 이것을 다른 말로 가등기 담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에 을한테요 아예 그냥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부동산 양도 담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등기란 경우를 양도 담보라고 하고, 가등기한 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만약에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2억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가지고 5억짜리를 을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옛날에 명동사채업자인데, 이런 그런 명동사채업자들은 5억에서 2억을 빼잖아요. 그럼 얼마가 남죠? 3억 원이 남잖아요. 이 3억 원을 을이요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돈을요 엄청나게 버는 것이죠. 그런데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요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냐? 5억 원 중에서 2억을 이렇게 빼죠. 5억에서 2억을 빼죠. 그럼 이걸 얼마죠? 3억이죠. 이 3억 원을 청산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돈을 갑한테 지급하고 나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된다. 이렇게 바꾼 것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 차액 3억 원을요 을이 그냥 꿀꺽했는데, 지금은 꿀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차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매의 형식에서 또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죠. 매매의 형식에서 돈을 빌리면 이 건물이 얼마짜리냐? 5억짜리죠. 5억짜리인데 갑이 을한테요 이것을 매매를 하죠. 얼마요? 2억 원에. 2억 원에 아예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을을 뭐라 하냐? 매수인이라고 하고요. 이 을한테 등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예 2억 원에 매매 계약을 하고 을한테 등기를 아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을이 매수인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5억짜리로 왜 2억에 매매 계약을 하느냐 이 말이죠. 여기는 소비 대차니까 어떻게 돼요? 2억에 대한 뭐를 해야 돼? 갑은 을한테 2억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매매 계약이니까 이자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우리가 집 팔고 돈 받았는데 집 한 값에 매매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갑은 을한테 이자를 주지 않죠. 대신 을은요 이 건물을 넘겨받죠. 건물을 넘겨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차임, 월세를 받아먹는 거죠. 이 월세를 뭐란다? 과실이라고 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갑은 을한테 이자를 안 주고 대신 을은 갑한테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에 월세를 받아먹죠. 그러니까 이자하고 과실은 뭐한 걸로 본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본다. 퉁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하잖아요. 5억짜리 2억 원에 팔았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한테 팔았죠. 이 판 것을요 몇 년 안에요? 부동산의 경우는 5년 안에요. 그 다음에 동산의 경우는 3년 안에 다시 사오는 거죠. 다시 사와. 그것을 뭐라 하냐? 이것을 부동산에 대해서 이것을 매도담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매도담보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환매하고 그 다음에 재매매 이야기했는데 이 매도담보 이것을 뭐라냐? 환매라고 얘기하죠. 환매는 뭐죠? 다시 사온다 이 말이죠. 그럼 환매를 할 때는 뭐라냐? 환매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이 환매 대금은 뭐냐? 매매 대금 2억이죠. 2억에다가 환매 비용을 포함해서 환매 대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이 의리한 사람은요,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5년 안에 다시 사가면은요, 자기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등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비용이 들겠죠. 자기는 또요, 취득할 필요가 없는데 취득세를 또 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비용하고 취득세를 계산을 해가지고요, 알겠죠? 여기다 등기를 하죠. 그러면 2억 원 원금에다가 비용하고 해가지고 비용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그럼 이걸 등기하죠. 그러면 2억 2천만 원을 주고 5년 안에 다시 사오는 거예요. 다시 사오려면 어떻게 돼요? 건물의 가격이 5년이 지나가지고 폭등할 수 있고 폭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2억 2천만 원만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것을 환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등기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번 이렇게 보면 1번 갑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갑이 지금 2번 을한테 팔죠. 그럼 을이요 뭐가 되냐?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가 되고요. 그럼 여기다 다시 어떻게 하냐? 여기 이의일 이렇게 2가 뭐냐면 2가 2번 등기죠. 이것을 주등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주등기 다시 일이죠. 이게 의의 일이죠. 이것을 부기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부기등기로 갑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환매 특약의 등기를 하죠. 환매 특약. 그래서 원금 2억, 그 다음에 비용 2천만 원 이렇게 등기를 딱 해놓은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제 이 건물을 사는 사람들은요, 여기 딱 보면 여기서 3번에요, 병이라는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병이 살 때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5년 안에 2억 원에다가 비용 2천만 원만 주고 다시 갑이 사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사죠. 알고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병도 을한테 이것을 살 때는요, 2억 2천만 원만 주고 사지. 5억이라 해서 5억을 주고 사는 놈이 있다, 없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기서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이제 이걸 사가지고 와야 되겠죠? 사가지고 올 때는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사는 거예요. 얼마만 주고? 2억 2천만 원만 주고. 그래서 4번 이렇게. 그래서 환매권을 실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는 전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지만 본등기를요. 부기등기는 현재의 양수인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물건을 살 때는 2억 2천만 원만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다시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2억 2천만 원 주고 샀으니까 갑은 이미 등기가 2억하고 비용 2천만 원 됐죠? 2억 2천만 원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환매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환매권을 우리는 뭐란다? 그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고, 형성권은 뭐다? 먼저 형성권은 뭐죠? 양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등기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 등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환매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매도담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가등기 담보대행이라는 법률은 주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을 주로 소비대차를 가지고 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양도담보라고 하고 이것을 매도담보라고 하는데, 매도담보라는 것은 뭐고 양도담보라는 것은 무엇이다 이걸 알아야죠. 양도담보는 돈을 빌리고 하는 것을 빌려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먼저 이제 가등기 담보대행 법률에서는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면 용어 정리를 먼저 좀 해야 돼요. 용어요. 그래서 용어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갑한테 돈을 2억을 빌려주죠. 2억. 그래서 5억짜리인데요. 2억을 빌려주고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가등기를 해줬죠. 그럼 이 사람을 가등기 담보권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가등기 담보권자죠. 그 다음에 이 갑을 뭐라 하냐? 채무자라고 하고요. 채무자. 또는 이 갑이 물상보증인일 수 있죠. 물상보증인은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자기 아파트로 저당을 잡아준 사람, 또는 가등기 담보를 잡아준 사람 물상보증인이죠. 또 이 사람은 또 누가 있냐면 제3취득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을 채무자 등 이렇게 얘기해. 채무자 등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채무자 등이다. 용어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가등기 담보권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사람들보다 밑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여기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저당권자. 그러면 여기에 B가 있죠. B가 근저당권자. 여기 C가 있죠. C가요 전세권자.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 가등기 담보자 밑에 있죠. 밑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냐? 이것을 후순위 권리자다 이렇게 얘기해.
말 영어로 지금 정리하는 거죠. 영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여기 X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걸 근저당권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저당권자. 여기도 1억이다. 여기 1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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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는 뭐냐? 가등기보다 위에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면 선순위 권리자다. 이렇게. 선순위 권리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선순위 권리자. 가등기 담보권자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요. 알겠죠? 일단 용어 정리, 그 다음에 채무자 등 이렇게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적용 범위라는 것은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가 돼야 돼요.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인데요. 소비대차는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린 것을 뭐라냐? 대여금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냐? 그것을 차용물의 지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차용물이죠. 차용물 이렇게요. 이것을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돈을,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준소비대차죠.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는 뭐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뢰한 사람한테요. 공사를 해서 공사대금 1억을 받을 게 있는데 을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통 공사대금은 이자 같은 거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 그냥 이거 1억 이거 나한테 공사대금 줄 거 너가 그냥 빌려갔다고 생각하고 차용증 써달라. 차용증. 오늘 차용증 써줘. 차용증 써주고 오늘부터 1억에 대한 이자 줘. 이자. 이렇게. 원래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 안 빌려줬어? 안 빌려줬죠? 돈을 빌려줬으면 우린 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소비대차라고 얘기하는데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지만 공사대금 채권을 돈을 빌린 것으로 치고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소비대차하고 비스무리하다 이 말이죠. 그것을 준소비대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이런 말이 있어야 되고요. 뭘 하면 안 되냐? 공사대금 이건 하면 안 돼. 공사대금만 그러면 안 돼. 여기요. 매매대금 그러면 안 돼. 매매대금만 이렇게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사대금, 매매대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을 어떻게 되냐? 매매대금하고요. 매매대금하고 플러스요. 매매대금 이렇게 있죠? 플러스 소비대차가 있다. 그래도 안 돼. 왜 안 되냐? 불순물이 끼었죠? 이건 안 돼요. 나중에요. 매매대금이 없어지고 순수하게요. 소비대차만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 이것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불순물이 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되냐? 여기서 등기나 그 다음에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등기나 등록이요. 그러면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동산이죠. 동산은 원칙적으로 안 되죠. 채권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등기나 등록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요. 그러면 등기나 등록이 되는 것은 부동산이 되잖아요. 그럼 또 뭘 등기하죠?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 다 등기하죠? 다 된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안 되냐? 여기가 전세권하고요. 전세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 있죠? 전세권, 질권, 저당권도 안 돼요. 그런데 전세권이나 질권이나 저당권은 등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냐? 이것은 민법이 적용되죠. 민법이 적용되니까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적용이 되는 것들은 뭐가 있다? 그것은 뭐가 있냐면 지상권 같은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나 이런 것은 등기하죠. 그 다음에 준부동산 이런 것들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요. 플러스 등기 등록돼 있고 그 다음에 뭐가냐? 여기서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는 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설정할 당시, 그 가등기 담보를 설정할 당시요 목적물의 가액이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을 초과해야 돼. 그래서 설정 당시 이 말이죠. 설정 당시에요. 그것을 뭐냐? 초과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죠. 이 물건이 지금 갑의 물건이 5억짜리죠. 그런데 을한테요 돈을 3억을 빌렸어. 그러면 5억에서 3억을 빼봐요. 그러면 얼마예요? 2억이죠. 2억이니까 이 물건의 가격이 피담보 채권보다 커요, 적어요? 크죠.
이것을 뭐라 한다? 초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가담법이 적용이 돼. 왜냐? 우리가 가담법은 언제 아까 적용된다고 그랬죠? 전두환 정권이 있기 전에는 5억짜리 집을 담보로 잡고 3억을 빌렸다가 돈을 못 갚으면 을이 이걸 다 그냥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어떻게 했다? 5억짜리 건물을 담보로 잡고 3억을 빌렸다. 차액이 2억이죠? 2억을 을이 갑한테 뭐 하고? 을이 갑한테 주고 소유권을 취득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가담법을 적용했다는 것은 갑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을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갑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갑이요. 5억짜리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3억 빌린 돈보다 더 커야지 가담법이 적용돼서 보호를 해주죠.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에서 이것이요, 만약에 5억이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 있죠? 을이 만약에 6억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6억? 여기는 5억인데 여기는 6억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를 5억에서 6억이면 마이너스 1억이잖아요. 마이너스 1억 그러면 초과예요? 건물이 미달이에요? 미달이죠, 미달. 미달 되면은, 그럼 생각을 해봐요. 5억짜리 집을 담보로 잡고 6억을 빌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5억짜리 집을 6억 원에 팔아먹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건물은 5억이거든요. 5억. 그런데 여기서 얼마냐면, 여기서 3억을 빌렸단 말이죠. 을이요. 그런데 그 전에 을이 가득이 담보인데요. 그 전에 A가요, 근저당권이 있는데요. 이 근저당권이 또 3억을 빌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은 5억짜리인데 옛날에 3억 빌린 거 있고 또 이번에 또 3억 빌렸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해요. 후순위는 합하는 게 아니야. 선순위 것만 합해. 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5억이죠? 5억에서 마이너스 6억을 하죠? 그러니까 미달이에요? 초과예요? 미달이죠. 미달. 건물이 미달이죠? 이런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달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등의 담보 등이죠. 예약 당시, 설정 당시 또는 예약 당시죠. 예약을 할 당시, 즉 대물 변제 예약이죠. 예약을 할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을 초과해야 돼요. 알겠죠? 초과하지 않고 미달이죠. 미달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런 지금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담법에서 청산방법이라는 게 있죠. 청산방법. 이 청산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책에도 잘못 나와 있는데, 청산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청산방법 12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12조에 청산방법은 사적 실행이라고 얘기해요. 사적 실행. 이것을 귀속 청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2조에 첫 번째요. 두 번째로 뭐냐면 공적 실행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공적 실행을 뭐한다? 이것을 경매라고 얘기하죠. 경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냐? 이것을 처분 청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귀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말이죠. 여기 갑이요 5억 원짜리를 담보로 잡고 을한테 3억을 빌렸죠. 그런데 을이요 3억을 빌려줬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할까요? 5억에서 2억을 빼면 이 2억 원을 청산금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청산금이라는 것을 을이 갑에게 주고 을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을 귀속한다. 자기한테 소유권을 귀속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건의 가액 5억에서 3억을 빼. 그래가지고 그 3억 뺀 것이 2억이란 말이죠. 2억을 주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공적 시간은 공적이다 말은 국가가 한다 이 말이잖아요. 국가가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뭘 해서 처분해가지고 돈이 얼마가 나와? 5억 원이 나오죠. 그럼 5억 원에서 얼마만 받아가면 돼? 3억 원만 받아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처분해서 청산을 한다. 처분 청산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은요 12조에 보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청산 방법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청산 절차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런 걸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여기에서요 귀속 청산은 우리 가등기 담보법,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에 나와 있어. 가등기 담보법 3조 이하에 나와 있어. 청산 방법이 가등기 담보법. 여기는 어디가 있냐?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어. 민사집행법에. 그래서 여러분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청산 방법은 둘 다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 12조에 나와 있어. 청산 방법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청산해서 돈을 받아갈 것인가? 그것은 절차라고 하는데 그 절차는
귀속청산은 가등기 담보법에 나와 있는데, 가등기 담보법, 여기요 경매라고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청산 절차는 뭐만 청산 절차, 가등기 담보법은 뭐만 절차를 정하고 있다? 귀속청산만 정하고 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 말이 다르죠. 알겠죠? 그래서 방법은 둘 다, 이건 둘 다 가담법 10조, 가등기 담보법 12조에 규정되어 있고 두 방법은 두 개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절차를 정하는 것은 귀속청산만 가담법에 있고 경매는 가담법에 없다 이런 말이죠. 이런 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청산 방법, 그 다음에 청산 절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됐죠 지금?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뭐냐? 적용 범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지만이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까지가 뭐냐면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에요. 알았죠? 이걸 알아야만이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가담법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가담법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적용 범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소비대차는 준소비대차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예약 당시, 설정할 당시,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초과해야 된다. 미달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되죠. 그럼 여기 잠깐 이제 여기를 지우고 나서 다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용어 정리해서 우리가 여기 한번 보면요. 채무자 등하고 후순위하고 선순위 이렇게 했잖아요. 봐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뭐 한 가지를 또 여기서 또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 선순위는 언제 필요하냐. 여기 봐봐. 여기 5억이죠. 5억에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빌려준 돈이 얼마죠? 2억이죠. 그럼 5억에서 2억을 빼면 얼마가 되죠? 얼마가 돼? 3억이죠. 이 3억을 우리는 뭐라냐? 그것을 청산금이라고 얘기해요. 청산금은요. 여기는 보면 아까는 뭐라 했죠? 여기는 예약 당시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냐면 실행 당시 목적물의 가액에서 빌려준 돈 채권액을 빼 그것을 청산금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보면요. 지금은 근저당권에서 선순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선순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두 가지를 포함을 해. 포함. 그래서 5억에서 얼마를 빼요? 3억을 빼. 3억. 그러면 얼마가 된다? 2억이 돼. 이것을 청산금이라고 얘기를 해. 여기에서 청산금이 3억이라고 하는 것은 선순위가 없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선순위가 있으면 이 두 개를 포함을 해서 청산금을 정해 2억이라고. 그런데요. 청산금을 정할 때는 이것을 후순위라고 그랬죠? 후순위 것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누구만 한다? 선순위 것만 청산금을 정할 때 포함한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자, 그럼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이요. 법조문을 보면은 이해를 못하게끔 법조문이 써져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이제 이게 X가 뭐냐면 근저당권 있잖아요. 근저당권자. 그럼 우리가 청산금 할 때 어떻게 하냐?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뭐냐면 여기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뭐가냐? 여기 가등기 담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는 반드시 뭐 할 때만 경매할 때 이 말 경매할 때 두 가지가 있죠. 여기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죠. A, B, C가. 여기도 뭐가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이렇게요. 이걸 우리 뭐라냐? 저당권이라고 하고 여기를 전세권이라고 하고 여기를 가등기 담보권이다. 가등기 담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A가 가등기 담보다. 아니 여기가 전세권이다. 전세권이고요. 그럼 여기가 B가요. 가등기 담보권이고 그럼 여기가요. 근저당권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경매가 딱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 먼저 이 건물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경매가 되면 이것을 경락받은 경락인을 뭐라고 한다? 경락인을 을이라고 얘기해. 경락인 있죠? 그럼 경매가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면 먼저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가 어디가 있나 빨리 봐. 어디가 있나. 이런 것들이 어디가 있나 보라고. 지금 어디가 있죠? 여기 저당권이 있죠? 여기 가등기 담보 여기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말소 기준이 되는 것은 어디냐? 여기 A가 돼. A가 말소 기준이 되죠. 말소 기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A 이하는 전부가 다 뭐한다? 소멸하죠. 이것을 우리는 소멸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이해하는 정보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경매가 되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좋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요, 먼저 경매가 딱 되죠? 그러면 여기 경락인요, 경락인이 병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경매가 딱 되면 이런 것들이 어디가 있나 봐. 여기 가등기 담보권이 있네, 여기 근저작권이 있네. 이 중에서 더 위에 있는 것이 어디에죠? 가등기 담보권이죠. 이거 이해하는 정보가 다 뭐를 해? 소멸을 해. 정보가 다 소멸을 해. 이걸 소멸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소멸을 해. 그러고 나서요,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것, 전세권은 이거 위에 있죠? 이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으니까 뭐냐? 경락인, 병이 이것을 책임을 져. 그것을 인수한다. 그래서 인수주의다. 그래서 전세금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경락받은 사람이 A의 전세금 1억 원을 대신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경락받을 때 이 건물 만약에 5억이라고 생각하면 5억 원의 경락을 받아야 돼요? 4억 원의 경락을 받아야 돼요? 4억 원의 경락을 받아요? 4억 원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그것을 병이 전세권을 인수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전세권자가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해. 배당 요구. 그러면 전세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란 말은 나 그냥 경매당한 집에서 살기 싫으니까 돈 나한테 줘. 나 돈 받고 나갈 테니까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때는 전세권도 소멸하지만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위에 있는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단 말이죠. 그럼 소멸하지 않으면은 그럼 원칙적으로 이것은 경락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가등기 담보권이나 저당권, 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가 말소 기준이니까 경매가 되면 그거 이해하는 정보가 다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전세권이라고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죠. 전세 밑에 있는 것도 무조건 다, 저당권 밑에 있는 것도 무조건 다 소멸을 해요. 전세권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 다. 그렇죠? 모든 권리가 다 소멸을 해. 그런데 물론 이제 한 가지가 있어. 한 가지가 뭐냐? 유치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치권은 나중에요. 유치권을 설명할 때 별도로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만약에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다가 봐. 경매가 청구됐다. 그럼 경매가 청구되면 근저당권자가 뭐가 되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그렇잖아 지금요. 여기 보면 가등기보다 더 위에는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러면 근저당권자보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도 없어져요? 가등기 담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지 않으려면 경매를 어떻게 해야 돼? 치하를 시켜야 되죠. 경매를 치하시키려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1억 원을 돈을 갚아야 되죠. 그 1억 원을 누가 갚아야 돼? 갑이 갚아야 되는데 갑한테 돈을 갚으라니까 갑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대신 돈을 갚을 수 있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대신 1억 원을 갚아. 1억 원을 갚으면 이제는 근저당권자가 X가 아니고 누가 된다? 을이 되는 거예요. 을이. 돈을 대신 갚았으니까 을이 돼. 그러고 나서 경매를 이제 없애는 거죠. 알겠죠? 경매를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을이 됐잖아요. 여기 1번하고 2번하고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대신 갑이 갚아야 될 돈 1억 원을 대신 갚아줬잖아요. 그러면 이 을이 나중에 갑한테 1억 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냐? 구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상권.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자가 선순위 권리자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여 얻은 구상금 채권도 청산금을 정할 때 포함해서 빼주는 거예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걸 다 포함해서 빼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억에서요 2억만 빼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뺀다? 3억 원을 빼는 거예요. 그 나머지 2억 원을 뭐라 한다? 청산금이라고 하고 이 청산금을 을이 갑에게 주고 알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요. 이것을 약간 줄여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갑이요 5억짜리죠. 5억짜리를 여기 을이죠. 을이면 여기 2억을 이렇게 빌려주죠. 그러면 선순위가 없다고 해봐. 없으면 여기서 뭐냐면 여기 A가 있고 B가 있죠. A가 2억이고요. A가 1억이고요. B도 1억이다. A가 근저당권이고 B가요 전세권이다. 이렇게요. 여기 을은요 가등기 담보권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요 자기가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은 것을 우리는 무슨 취득이다? 뭐다? 귀속 청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5억에서 얼마를 빼요? 2억을 빼죠. 5억에서 2억을 빼면 얼마가 나오죠? 3억이 나오죠. 이 3억 원을 뭐라고 한다? 청산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청산금을 어떻게 하냐? 돈을 나누어 가는 거죠. 누가요? 이 을은요 봐봐. 자기가 빌려준 돈 2억인데요. 갑의 건물은 5억인데 5억에서 자기 거 2억을 빼가지고 을이 갑한테 3억 원을 준다. 이 말은 자기는 2억 원을 돈을 받은 꼴이 돼요? 받지 않는 꼴이 돼요? 받은 꼴이 되죠. 왜?
갑의 건물 5억짜리인데 얼마만 준다는 거예요? 3억 원만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2억 빌려준 것도 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담보권 밑에 있는 사람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후순위 권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갑을 뭐란다? 우리는 아까 채무자 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했잖아요. 채무자 등은 채무자와 물상보증이라고 제3취득자를 합해서 채무자 등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이것은 후순위 권리자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청산금 3억 원 중에서 을한테 A한테 1억 원을 갚고 그 다음에 B한테 또 1억 원을 갚어. 그러면 얼마가 남죠? 1억 원이 남죠? 그 1억 원을 채무자 등이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청산금에 대해서 돈을 받아가야 될 사람은 누구다? 후순위 권리자하고 누구다? 채무자 등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 자기는 받은 것이랑 마찬가지니까. 알겠죠? 그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청산금에 대해서는 누구하고가 이해관계인이냐? 후순위 권리자하고 누구하고? 채무자 등이 이해관계인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알면서 먼저 봐봐. 가등기 담보권자가 을이요 갑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후순위 권리자는요 근저권자고 전저권자는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요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1일 날 돈을 갚으라고 그랬어. 이것을 뭐란다? 변제기죠. 돈 갚을 날짜죠. 그러니까 근저권자나 전저권자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12월 1일이 됐는데 돈을 안 갚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갑은요 을은 1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 돈을 쓰라고 그랬죠? 6월 1일이 뭐라고 한다? 변제기죠. 변제기인데 돈을 갚지 않으면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언제 경매 청구한다? 12월 1일 날 경매를 청구하고요. 그러면 여기 봐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가등기 담보권자가 귀속 청산한단 말이죠. 귀속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냐? 먼저 변제기 후, 이 말이 중요해요. 변제기 후. 그러니까 변제기 후 6월 1일이 지난 후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갑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갚아요. 그럼 변제기 후 뭐냐면 청산금을 누구한테요? 채무자 등한테 얼마라고 통지를 해. 그러면 그 통지가 뭐하죠? 도달을 하죠. 도달 언제요? 7월 1일 날이요. 통지가 도달을 해. 그러니까요.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야 너 돈 안 갚어? 그럼 돈이 없대. 그래?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럼 알았어. 그래가지고 을이 뭐라냐? 갑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그러면 너 물건은 5억짜리고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은 3억이니까 그러면 2억이니까 내가 너한테 그러면 돈 3억 원만 주면 되겠네. 이렇게 청산금을 채무자 등한테 통지를 해. 근데 그 통지가 언제 도달했죠? 7월 1일 날 도달했죠. 7월 1일.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요? 몇 개월? 2개월. 2개월의 기간을 2개월. 도달한 날부터 2개월. 그러니까 언제죠? 2개월이니까. 언제가 돼요? 9월 1일이 되죠. 9월 1일. 그러면 청산기간 9월 1일이 되면요. 이건 청산기간이 만료가 됐죠. 청산기간이 만료가 되면 기간이 지금 뭐가 됐죠? 만료가 됐잖아요. 청산기간이 만료가 됐잖아요. 만료가 되면 누구한테요? 청산금을 지급해. 여기서 청산금을 지급하고 청산금을 지급해서 여기 우리가 아까 했었죠? 가등기 담보요. 여러분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 담보로 이미 뭐가 되어 있다? 가등기 담보로 이미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가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본등기를 해야 되고요. 부동산 양도담보죠? 그럼 부동산 양도담보는 뭐가 되어 있냐면 이미 등기가 되어 있지.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즉시로 뭘 한다? 소유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해.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청산 절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산 절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부터 있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 청산 절차. 이 청산 절차는 여러분 뭐냐면 이것을 소유권 취득할 때 이것을 강행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하나라도 잘못되면요.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변제기가 지난 후에 해야죠. 그러니까 돈 갚을 날짜가 지난 후 6월 1일 이후에 통지를 해야죠. 그런데 언제냐? 변제기 전에 통지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청산금이죠. 이 청산금을 어떻게 통지하는 것이냐? 첫 번째요, 청산금은 주관적 평가를 해요.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는요, 객관적 가치에 미달된다.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괜찮아. 세 번째는요, 청산금이 없다.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고 통지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요, 한번 청산금 통지를 하죠. 청산금 통지라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다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청산금 통지라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평가를 한다? 주관적인 평가를 하고 객관적 가치에 미달돼도 관계가 없고,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고 통지하고, 한 번 통지라면 더 이상 다투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채무자 등이 있죠. 채무자 등은 누굴 얘기한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이라고 제3취득자죠.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누락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한 사람이라도 누락시키면 안 돼. 모두한테 다 통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통지가 도달하죠. 7월 1일. 그러면 반드시 2개월의 기간을 정해야 돼. 2개월의 기간을 뭐 하면 안 된다? 단축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그 다음에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반드시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 돼.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번등기 한다? 그러면 무효가 돼.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건 무효가 돼. 안 된단 말이죠. 여기에 있는 거 하나라도 아웃되면 다 무효가 돼. 그런데 이 사람이요, 청산 절차를 정하지 않고 무조건 등기를 했어.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되지만, 다시 이 사람이요, 처음부터 다시 이런 절차를 다시 거쳤어.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유효가 돼. 중요한 말은 이 중에서 하나라도 절차를 어기면 무효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거쳤어. 그러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청산금에 관한 이해관계에는 누구하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청산금에 관한 이해관계에는 누구하고 누구다? 후순위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다? 채무자 등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누구한테 지금 통지했죠? 지금 누구한테? 채무자 등에게 통지했죠. 또 누구한테 통지해야 돼? 후순위한테 통지를 해줘야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청산금 통지가 7월 1일 날 채무자 등한테 도달하면은 여기서 지체 없이요, 바로 이 말이죠. 바로 누구한테요? 후순위 권리자한테도 통지를 해줘야 돼. 청산금이 얼마다, 이렇게. 알겠죠? 왜 그러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이 있어야 돈을 받아갈 거 아니에요? 청산금이 없으면 돈을 받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 후순위 권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요, 얼마 정도 생각해요? 5억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두 사람이 짜가지고요, 청산금 없다, 이렇게 통지, 없다. 그럼 청산금 없다 그러면은, 청산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A하고 B는 돈을 받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A하고 B는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가 되죠. 손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이 사람들은 손해가 있어도 기분이 나빠도 12월 1일 날이 돈 갚을 날짜니까 12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경매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까 청산 절차가 언제 끝나죠? 9월 1일 날 청산 절차가 끝나잖아요. 청산 절차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 가등기 담보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9월 1일이 딱 지나죠? 그럼 9월 1일이 지나면 을 이하의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해버리고 이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는 이 건물이 5억짜리니까 충분히 1억을 받을 수 있다고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청산금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청산금이 없다 그러니까 돈은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들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데 12월 1일까지 기다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언제 끝나버리니까? 9월 1일 날 끝나버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후순위 권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요, 변제기 전이라도, 이 말이 중요해. 가장 중요해. 변제기 전이라도. 이 사람의 변제기는 언제죠? 12월 1일인데 12월이 되기 전이라도. 왜? 만약에 9월 1일 날 절차가 끝나버리면 모두 다 없어져 버린다잖아요. 그러면 절차가 끝나기 전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제기 전이라도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반드시 언제요? 2개월의 기간 안에, 이걸 청산기간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청산기간 내 2개월 기간 안에 뭘 하냐? 경매를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경매를 청구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귀속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을이 지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한다? 경매를 뭘 한다?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경매를 청구. 알겠죠? 그래서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저 물건이 경매가 되면 5억이 딱 나오겠죠? 그럼 5억 원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의리하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2억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1억을 받아가고, 전세권자가 1억을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경매가 딱 들어오죠? 이 경매가 딱 들어오면 더 이상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경매가 들어갔으니까.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죠. 여기 보면 변제기, 후순위 권리자는 변제기가 되기 전이라도 청산기간 2개월의 기간 내에 한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귀속청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청산금 결정하는 거 이거예요. 여기 보면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객관적 가치에 미달돼도 괜찮다.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고 통지를 해야 된다. 청산금 통지를 한 번 하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봐봐. 실제로 이 건물의 가격이 얼마죠? 진짜 가격은 갑의 건물은 5억이잖아요. 이 5억을 객관적 가치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을이 빌려준 돈이 얼마죠? 2억이잖아요. 그러면 청산금은 얼마가 정상이에요? 3억 원이 정상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 갑의 물건이 얼마짜리냐는 것은 을이 채권자죠.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갑한테 뭐라냐? 야, 너 건물은 2억짜리야.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은 2억이야. 그러니까 청산금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통지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여기 뭐요? 원래는 5억짜리인데 2억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객관적 가치 어때요? 객관적인 가치가 뭐가 돼? 미달되죠? 미달돼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어떻게 평가하니까? 주관적으로. 을 마음대로 평가를 해. 을 마음대로요. 을이요. 갑의 건물이 얼마라고 을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을 마음대로 평가를 해. 그러니까 을의 것이 2억이고 자기가 빌려준 돈 2억이니까 받을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0이다. 그럼 청산금이 있다 없다? 없죠. 없으면 없다고 통지를 해줘야 돼. 왜 그러냐? 일단 통지가 되면 일단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몇 개월이야? 2개월. 2개월 진행했다가 청산금을 제거하고 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청산금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어떡하냐? 부동산 양도담보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소유권 취득해버려. 청산금이 없으니까 2개월이 지나면은. 물론 가등기 담보는 번득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청산금 통지를 해. 없어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는 너무나 억울하죠? 자기는 이 건물이 얼마짜리인데? 5억 원짜리인데? 2억밖에 안 되니까 너무나 억울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요, 다른 데 가서 돈을 빌려와가지고 2개월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돈을 갚고, 2억 원을 갚고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에 가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이 사람이요, 갑이 멍청해가지고요, 을이 멍청해가지고, 너 갑의 건물은 7억이다. 이렇게 멍청하게 평가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또 할 수 있겠죠? 주관적으로 평가하니까. 그러면 을이요, 준 돈은 얼마다? 2억이다. 그럼 빼면 얼마다? 5억이다. 원래는 얼마가 정상인데 3억만 주면 되는데, 을이 멍청하게 잘못 평가해가지고 5억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평가를 하죠. 한 번 통지를 하면은 더 이상 다투지 못해. 무조건 을은 갑한테 5억을 줘야 돼요. 내가 잘못 평가했는데 3억 원만 줘야 되는데 이런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얼마를 줘야 돼? 5억 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청산금 통지를 잘못해도 더 이상 다투지 못하고요. 청산금이 있든 없든 일단 통지를 해줘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한다? 의뢰요 채권자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미달되더라도 관계없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딱 보면요, 이건 사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니까?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러든지 마든지 우리가 이것은요, 법이 완전하지 않고 이렇게 불완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가담법이 전두환 정권이나 노태우 정권에 있을 때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뭐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고 다른 문제에서는 우리 시험에서만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알겠죠? 뭐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이 안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우리는 특별법에서 6문제가 나오도록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 문제는 나오는 거야. 한 문제. 알겠죠? 그럼 여기 봐요. 여러분, 귀속청산은 변제기가 지난 후에, 누가요? 을이요? 변제기가 지난 후에, 변제 전혀 안 된다겠죠? 그 다음에 청산금 통지를 하죠? 청산금 통지를 할 때는 실행 당시, 통지 당시 목적물의 가액에서 돈 빌려준 것을 빼야 돼요. 돈 빌려준 것을 빼. 5억에서 얼마를 뺀다? 2억을 빼. 실행 당시. 이걸 얼마다? 3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청산금을 통지하죠. 통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한다? 네 가지. 4대 원칙이 아주 중요해. 어떤 평가한다? 주관적인 평가를 하고, 객관적 가치에 미달돼도 괜찮고, 청산금 없으면 없다고 통지하고, 한 번 통지하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있다 없다? 없고, 누구한테 통지한다? 채무자 등에게. 채무자 등은 누구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다.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몇 개월 있어야 된다? 2개월. 그것을 청산기간이라고 하고, 단축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청산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러면 청산금이 있으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청산금이 없으면 부동산 양도담보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가등기 담보는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후손이 권리자한테 청산금 통지가 되죠? 그러면 지체 없이, 아니 채무자 등에게, 그러면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지한다? 후손이 권리자한테 통지한다. 후손이 권리자는 자기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변제기 도래하기 전이라도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경매를 할 수 있다 청구하고,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더 이상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것만 알면 무조건 한 문장 맞히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한 가지만 더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참 보면 여기서 참 특이하죠. 우리가 소비대차를 해가지고 돈을 빌리잖아요. 소비대차에 의해서. 그러면 소비대차에 의해서 돈을 빌리면, 이 건물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의 건물이 5억이죠? 5억인데 을한테요 2억을 빌려주죠? 2억을. 이 사람이 채권자잖아요. 채권자한테 뭘 한다? 가등기를 하죠? 그럼 이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소비대차에 의해서, 소비대차죠? 소비대차. 그래서 뭘 하냐? 대물변제 예약을 하죠? 대물변제 예약. 대물변제 예약이라는 것은 내가 나중에 2억 원을 못 갚으면 5억짜리로 대신 돈을 갚을게, 이 말이죠. 알겠죠? 가등기라면 가등기 담보고, 여기에다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그럼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할까요?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것을 부동산, 뭐라고 그랬어? 부동산 양도담보란 말이죠. 양도담보 뭐냐?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고 등기를 해주면 양도담보란 말이죠. 아까는요 매매를 하고 돈을 빌리는 것이, 매매를 통해서 돈을 빌린다. 우리 것을 뭐라 한다? 매도담보라고 하고, 그럼 여기서는요 소비대차라고 돈을 빌린 것을 양도담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을 앞으로 지금 뭐가 되어 있죠? 이전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무슨 등기? 이전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뭐가냐? 소유자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요, 소유자가 등기가 되어 있다고 다 소유자인가요?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경매라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이 있어야지. 여기는 지금 뭐만 했어요? 돈 빌렸잖아요. 차용증 쓰고 돈 빌렸잖아요. 돈 빌려가지고 등기했다고 해서 을이 소유자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소유자가 아니고 등기가 돼 있어도 양도담보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담보권자. 그러면 누가 소유자냐? 이 갑을 뭐라 하냐? 우리는 이것을 양도담보 설정자라고 얘기하고, 이 설정자가 뭐가 되냐?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적물을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실을 수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한다? 이 사람이 대여행위, 임대 있죠? 임대 대여행위 같은 것도 누가 할 수 있냐? 소유자인 갑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요,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돈을 빌리면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줬다고 해가지고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고, 을은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저당권자와 똑같은 양도담보권자일 뿐이고, 양도담보 설정자인 갑이 소유자고,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청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 건물을 뭘 해서 점유해서 사용하고 뭘 한다? 수익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 건물에 나오는 월세도 누가 받아먹는다? 갑이 받아먹는다 이 말이죠. 그것을 양도담보 설정자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변제기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나서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잖아. 이걸 우리 뭐냐?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됐다 이 말이죠.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되면 이제는 소유자가 누가 된다? 갑이 아니고 누가 된다? 을이 되죠. 을이 소유자가 되고,
이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월세를 받아먹는 것은 다 누가 하는 것이다? 을이 하는 것이 을이. 청산 절차가 뭐가 되면?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면은. 그런데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갑. 갑을 뭐란다? 설정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뭐라냐면 가등기 담보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 가등기 담보법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가등기 담보법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일단 뭐를 정확히 알아야 되냐?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말을요. 그래서 5억짜리를 담보로 잡고 2억을 빌리면서 을 앞으로 가등기로 해주면 가등기 담보고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해주면 양도 담보고 그래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고 갑을 누구로 한다? 설정자고 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을 하고 과실을 수취하고 나중에 청산 절차가 다 끝나면 당연히 소유자가 누가 되고? 을이 되고 과실도 수취하는 것을 누가 한다? 을이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용 범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적용 범위는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를 하고 공사대금, 매매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매매대금하고 소비대차가 섞였다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매매대금을 놓고 소비대차만 남는다? 그러면 그때 되고 그 다음에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세권이나 질권이나 저당권은 등기는 하지만 무슨 법이 적용된다? 민법이 적용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요 예약 당시죠. 예약을 할 당시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뭘 해야 된다? 초과를 해야 된다. 미달되면 가담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고 이 적용 범위가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용어 정리는 뭐다? 첫 번째 뭐다? 채무자 등이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는 가등기 담보권자 밑에 있는 사람을 후순위 권리자라고 하고 선순위 권리자는 가등기 담보권자 위에 있는 사람을 선순위 권리자라고 얘기하고 선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을 결정할 때 딱 한 번 쓴다.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 그러면 청산금을 결정을 할 때는 가등기 담보권자권만 빼면 되는데 선순위자가 있다 그러면 이걸 합해서 빼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후순위자는요 청산금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청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매하는 방법하고 하나는 귀속 청산하는 것. 귀속 청산한다는 것은 내가 소유권을 가져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변제기 후, 변제기 전은 절대 안 되죠. 청산금, 이때 청산금은 주관적인 평가를 하고 객관적 가치에 미달돼도 괜찮고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고 통지를 해줘야 되고 한번 청산금 통지하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고 그래서 채무자 등한테 채무자 등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를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안 되고 모두한테 통지를 해야 되고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야 돼? 2개월이 지난다. 청산기간이고 청산기간을 짧게 단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러면 2개월이 지나고 나서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가등기 담보권은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청산금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죠. 그러면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지한다?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후순위 권리자는 2개월 기간 안에 경매를 청구해야 되죠. 그래 2개월 기간 안에 경매를 청구하려면 자기 자신의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간 뭐하기 전이라도 도래하기 전이라도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2개월 기간 내에 한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더 이상 귀속 청산에 의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귀속 청산이다 이렇게 아주 중요하지. 그래서 귀속 청산 여기요 변제기 후 이걸 순서대로 알아야 돼요. 변제기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가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의 기간이 끝나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전체가 뭐다? 강행 규정이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절차를 하나라도 어기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기 딱 보면 가등기 담보 등의 법률은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 한번 보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 되어 있어도 이것은 책을 가지고 뭐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545페이지요. 맨 뒤 545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보면 확인학습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면 가등기 담보 등의 담보죠. 틀린 것은 1번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과 동시에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그 사실, 내용 등을 뭐란다?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요, 어떻게 하면 동시에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 했죠? 봐봐. 여기 변제기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죠. 통지가 도달하면 즉시가 아니고 동시에가 아니고 지체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7월 1일에 도달했죠. 그러면 7월 2일이나 7월 3일이나 알겠죠? 그때 바로 후순위한테도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동시에가 아니고. 알겠죠? 동시에 거기가 틀렸어. 뭐라고 해야 돼? 지체 없이 이렇게 해야 돼. 자, 2번은요. 실행 통지된 청평가액의 범위 안에서 청산금 지급을 할 때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고. 3번요. 채권자가 청산기간의 경과 전 또는 통지를 하지 않고. 여러분 봐봐요.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죠? 노란 것이 강행 규정이죠. 하나라도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3번 뭐라고 나왔냐? 청산기간 경과전. 봐봐. 2개월이 되기 전에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청산기간 경과전 통지를 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했다고 할지라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4번 담보 가등기 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을 취득한 자. 여기 봐봐. 우리가 가등기 담보가 있고 난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은 담보다 밑에, 그걸 우리 뭐라 한다? 후순위 권리자다. 이렇게 뭐라 한다? 후순위 권리자. 그래서 담보 가등기 후에 임차권을 취득한 자, 후순위 권리자, 청산금의 범위 안에서 동시행 암요건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은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예요. 주장할 수 있다. 5번은요. 청산금에 불만이 있는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잘못됐어.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를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앞에다 써 경매를 이렇게 써야 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경매를 그 말이 빠졌어. 알겠죠? 중요한 말이 지금 빠졌단 말이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경매를 청구.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후순위 권리자는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지. 뭐라고 얘기해야 돼?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보냐? 547페이지를 봐봐. 54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갑은 을의 X토지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을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1번 갑은 X토지를 뭐 할 수 있다? 뭐를 할 수 있죠? 경매를 할 수도 있고 경매 청구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써 거기다가요 귀속청산, 경매나 또는 귀속청산을 할 수도 있죠. 2번은요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우리 아까 말했죠. 가등기 담보권 줄 것이고, 가등기 담보권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니까요. 경매가 되면은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래서 소멸한다 이 말이죠. 맞죠? 자, 3번은요. 갑이 담보 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청산 절차. 알겠죠? 청산 절차.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4번은요. X토지의 후순위 권리자는 후순위 권리자 박스하고 후순위는요 여러분 세 가지죠. 언제요?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청산기간에 한정 줄 것이고, 피담보 채권에 그 다음에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줄 것이고, 바로 옆에 경매를 청구 줄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청산기간 전에, 전동이라면 청산기간 전 을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경매죠. 경매. 아까 이게 여기 경매가 딱 들어오죠. 경매가 딱 들어오면 더 이상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경매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는 가담법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으로 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제는 경매 절차로만 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를 우리 뭐라냐? 가등기 담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특별법은 여러분요, 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것이 뭐뭐 올라가 있냐면, 주택임차 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차 보호법하고 부동산 실명법하고 그다음에 여기 가등기담보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 올라가 있지 않은 것이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이죠. 근데 그 집합건물법은 법조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알겠죠? 근데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사실 그것을 강의를 실효성의 원칙에 의하면요, 과연 강의를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안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알겠죠?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1월달 강의할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